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전쟁 종식과 핵무기 금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안이 아니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폭격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무력 공방도 이어지고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해 보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선택은 예상대로 금리 동결이었습니다. 4차례 연속인데요.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하가 아닌 인상에 나설 거란 점도 시사했습니다. 증시는 삐끗했고요. 국채금리는 급등했습니다. 잠시 뒤 3부에서 전문가와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 양해각서와 관련해 이란이 비축한 농축 우라늄을 희석 처리에 폐기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이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측이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포함한 종전 양해각서가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올해 들어선 연이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재임 기간 3차례 해외 출장을 가면서 배우자를 동반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장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예우를 고려해 배우자 예산까지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에 남아있는 교각을 철거하는 작업이 오늘 새벽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6일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난 지 23일 만입니다. 영남 지역에 올여름 첫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면서 오늘 오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네, 중동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로운 통항 보장 기간을 60일 명시한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과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야만 3천억 달러 규모의 민간 재건 투자 펀드 조성이 가능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미국이 양해각서 초안을 전격 공개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던 초안과는 어떤 게 다른 겁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언론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14개 항으로 구성된 양해각서를 처음 공개했는데요. MOU는 가장 먼저 미국과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해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 영구적으로 끝내고 상호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60일 안에 최종 합의를 완료할 것을 약속한다면서도 상호 합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양국 간 입장차가 뚜렷한 호르무즈 통행료와 관련한 조처인데요. 이란은 60일 동안만 수수료 부과 없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상선들의 통항 보장에 최선을 다한다고 적혔습니다. 이어 이란은 향후 관리와 해양 서비스에 대해서 오만과 걸프국들과 협의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통행료 없는 기간을 60일로 한정하고 이후에는 관리와 서비스 명목으로 통행료 부과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란 재건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MOU 제6조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최소 3천억 달러, 약 465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과 경제발전 계획을 개발할 것이라고 명시됐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문제에서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관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한 뒤 비축된 농축 우라늄을 국제원자력기구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하기로 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최종 합의 체결 전까지는 MOU를 철회할 수 있다면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재건에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지요. 네,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에 투자하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란이 똑바로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이란에 투자를 원할 경우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People, you can invest if you want. I mean, what am I going to do? Say nobody's ever allowed to invest? No, we're not investing. We're not putting up 10 cents. 걸프국 등의 기금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면서도 그 국가들이 투자한다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직접 지원하진 않겠지만 제3국과 민간 투자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란 동결 자산 해제와 관련해선 이란의 합의 이행에 근거해 이루어질 거란 점을 강조하면서도 우리 돈이 아니라 그들의 돈이라며 어느 시점이 되면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종전 MOU 합의를 트럼프 합의로 지칭하면서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이상을 이뤄낸 거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합의는 99%의 확률로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하는 거라며 만약 그들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시 폭격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f it doesn't get done in 60 days, that's all right. We go back to bombing. You know, I don't want to do that because we're never going to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가 중립을 지킨 덕분에 상황이 훨씬 나아졌다며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종전 MOU 사본을 이스라엘에 미리 전달했다면서 레바논을 향한 군사작전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앞서 블룸버그 통신도 종전 양해각서 내용을 공개했었는데요. 이란 언론은 이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군 철군 문제를 놓고도 양측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이란 타스님 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이 공개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종전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은 타스님 뉴스에 블룸버그가 보도한 각 조항의 세부 내용이 상당 부분 미흡한데 특히 1조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조항은 명백히 부정확하며 일부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이 빠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정확한 합의문 전문은 19일 서명식 이후 공식 공개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문제를 놓고도 양측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 중단이 포함된 거로 알려졌는데 이란은 레바논 남부에 투입된 이스라엘군의 철수도 종전협정의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 장과의 통화에서 양해각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행동 중단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종전 합의에 이스라엘군의 철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필요한 기간만큼 레바논 남부의 지상군 병력을 계속 주둔시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في المفاوضات مع العدو الإسرائيلي هو الأمن المتبادل مع في سقف آخر وأي مشروع تحت سقف نزع السلاح لن يمر.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7일 오전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으로 병사 5명이 다쳤고 즉각 보복 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네,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매파적인 신호에 관심이 쏠리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했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동결은 결정했는데 일단 금리 방향성을 놓고 위원들 간 의견이 많이 엇갈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에서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다며 기준금리를 올해 1월과 3월, 4월에 이어 6월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9월과 10월, 12월에 0.25%포인트씩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올해 들어서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향후 미래 시점에 금리가 어느 수준에 있을지를 예상한 점도표상에서
FOMC 위원들은 올해 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상당히 의견이 갈렸습니다. 위원들은 올해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7년과 2028년에는 각각 한 차례씩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9명의 위원은 올해 최소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했고 이 가운데 6명은 2차례 인상을 전망한 반면 다른 9명은 금리 동결 또는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올해 금리 전망의 중간값은 3.375%에서 3.75%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2026년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는 18명만 제출했는데 점도표를 평소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혀온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점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FOMC는 물가가 연준의 2% 목표를 상당히 웃돌고 있는데 특히 에너지를 포함한 일부 부문에서 발생한 공급 충격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명의 위원 전원이 제출한 경제 전망에서 GDP 성장률은 2.2%로 3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됐고 실업률은 4.3%로 0.1%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PCE,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3.6%로 3월 전망치 2.7%에서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고 근원 PCE 물가 상승률도 2.7%에서 3.3%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2027년 성장률과 실업률 전망은 3월과 변함이 없었고 PCE 물가는 2027년에 2.3%, 근원 PCE는 2.5%로 다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케빈 워시 의장 체제로 바뀌면서 FOMC 성명서는 4페이지로 축소됐고 기존 성명서에 있었던 위험의 균형 문구와 통화정책 행보에 대한 선제적인 안내는 사라졌습니다. FOMC 대비 무대에서 워시 의장은 물가와 AI, 소통, 양적 기축 완화, 경제 지표 등 5개 분야의 태스크포스를 신설하며 큰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해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That's been going on for more than 5 years. Persistently high prices are a burden for the American people. But the recent past need not be prologue. 네, 시장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뉴욕 증시는 FOMC 위원들의 절반이 연내 기준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는 발표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98% 내렸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도 1.2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34%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뉴욕 투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에는 2차례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점도표와는 좀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취임 전에 밝힌 것처럼 AI가 생산성을 높여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분석 직접 들어보시죠. Your utility prices go up, but other things get less expensive. So in aggregate, what I would think is that there's likely to be a disinflationary force that goes into this, and I think that's a bigger, element of what Kevin Warsh will ultimately find. 모건 스탠리는 이란 전쟁이 끝났지만 고유가 상황이 1년 정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봐 인플레이션 압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이번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 살펴보겠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경찰 자료와 인력을 모두 넘겨받으면서 완전체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추가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시위대와 대치 중인 서울 올림픽공원 압수수색에도 나설지 관심입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수본이 구성 발표 일주일 만에 전산망 작업과 사무실 공사 등 원팀 가동을 위한 채비를 마쳤습니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전원 출근해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 관련 등 기존 참고인들의 진술과 압수물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확보된 자료에는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적게 뽑은 근거가 된 용역 보고서나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 회의록, 예산서 등이 포함됐습니다. 합수본은 추가 강제 수사를 통한 자료 확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위대에 의해 사실상 봉쇄된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잠실칠동 등 일부 투표소 투표록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투표 관리 업무에 종사한 실무 관계자 등 참고인을 불러 속도감 있게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지역 선관위나 중앙 선관위 직원 소환은 기초조사가 더 진척된 뒤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선관위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의혹 등 고발이 들어온 여러 혐의에 대해서도 두루 살필 예정입니다. 앞서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로 적시돼 수사의 정점으로 꼽히는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 소환 역시 압수물 분석과 실무진 조사를 거쳐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순엽입니다. 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3일 투표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 선관위 보고가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6차 회의를 마치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노태학 당시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서면 질의답변을 통해 이같이 파악했다면서 물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보고도 동시에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노 전 위원장은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은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해당 지침의 존재를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알게 됐다는 답변을 회신했다고 조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규명위는 또 본투표 당일 일부 투표소가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한 결정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원장은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 등이 결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올림픽 공원에서는 이 사태에 항의하는 봉쇄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선관위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볼 국정조사 특위가 출범할 예정이지만 원구성 협상과 특검까지 여야 앞에는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봉쇄 집회 13일째,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올림픽 공원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치는 시민들과 유튜버, 경찰과 취재진이 한데 뒤엉키는 아찔한 상황 속 의원들은 20분도 안 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야 쓰레기들! 따가운 시선을 확인한 민주당은 현장 시위대 설득 대신 제도 개선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이어진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선관위를 그대로 둘 순 없다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엔 거리를 두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명백한 부실 선거이지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재선거 소청을 내고 음모론 백화점에서 쇼핑 중입니다. 지도부가 하루도 빠짐없이 올림픽 공원을 찾고 있는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논란을 정조준했습니다. 직원들이 몰디브 등 휴양지에서 업무 관련성도 없는 호화 출장을 즐겼다며 관련자들을 검경 합수본에 고발했습니다. 투표 참관을 목적으로 외유성 출장에 다녀온 것에 불과하다. 분명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라톤 의원총회 끝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 등에 대해 선고 소청을 제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 7곳 정도를 이번에 좀 제한적으로 해서 선거 소청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우리 장동혁 당대표께 일단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볼 국회 국정조사도 본궤도에 오릅니다.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위원 18명은 여야 동수로 9명씩 각각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비교적 순조로웠던 특위 협상과 달리 하반기 원구성은 여전히 난항인데 양당 모두 법사위원장직은 물론 주요 경제 상임위 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 출범에 맞춰 원구성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밝혔는데 이대로면 이번 주 내로도 협상을 마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사퇴한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재임 기간 3차례 해외 출장을 모두 부부 동반으로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출장을 빙자한 해외여행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선관위는 예우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 2024년 11월
7박 9일 일정으로 다녀온 국외 출장 공개 보고서입니다. 해외 선거관리 제도 연구 등을 하러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노 전 위원장과 당시 대변인을 포함해 선관위 직원 4명이 다녀왔다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대외비인 출장 계획서엔 노 전 위원장의 아내도 함께 간 거로 돼 있습니다. 실제 당시 예산 7천여만 원의 산출 근거를 보면 항공, 철도 운임부터 숙박 등 체류비에 풍토병 예방약 사는 돈까지 노 전 위원장 아내를 넣어 모두 5인분으로 계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8박 10일 덴마크, 스웨덴 출장도 마찬가지 아내와 함께 다녀왔는데 공개 보고서엔 역시 부부 동반 출장임을 숨겼습니다. 이렇게 노 전 위원장이 재임 기간 다녀온 3차례 해외 출장은 모두 부부 동반, 비용은 세금인 선관위 예산을 썼습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은 공무 수행을 위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공개된 지난해와 지난 2024년 출장 일정엔 선관위 수장 배우자들의 별도 프로그램 같은 노 전 위원장의 아내가 공무 수행을 했다는 근거를 찾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한국전쟁 참전비 헌화나 대사관 방문만으로 하루 일정을 마치는 등 외유성 출장에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 비용을 세금으로 처리한 이유에 대해 헌법기관장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조금 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매파적인 신호를 내놨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한국은행도 물가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신현송 총재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이란 전쟁 종전 합의로 국제유가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상당 기간 물가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고유가 영향이 시차를 두고 다른 품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 이후 반도체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임금 상승과 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도 커졌다는 겁니다. 간접 효과와 2차 파급 효과가 향후 물가의 상방 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특히 간접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하반기 이후 물가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해 목표 수준인 2%를 넘어선 3% 내외,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2% 중후반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후 열렸던 기자간담회에 이어 다시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월 전망 이후로 무엇이 바뀌었는가?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저희 그때 판단을 뒤집는 그런 변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서는 채권금리와 환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예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 하루하루의 그 시장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도록 저희는 항상 이제 각별히 주의를 하고요. 그리고 빅스텝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그 당시에는 좀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흐름을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물가가 목표 수준인 2%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 기록을 새로 쓰면서 9,000피를 향해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50만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8,800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1.58% 오른 8,864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입니다. 하락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8,700 후반과 8,800선을 오가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8,800선에 안착하면서 9,000피를 향한 동력에 불을 지폈습니다. 1등 공신 SK하이닉스는 252만 1,000원을 찍으며 처음으로 250만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도 1% 오른 34만 6,5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따른 유가 안정 등이 투자 심리를 살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과 미국의 이제 전쟁이 일단락된다는 기대감이 좀 높아졌고 그 부분이 이제 유가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화하고 이제 금리 부담에 대한 어떤 위험이 좀 진정되고 있다는 부분이 투자 심리를 살리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순매도에 나섰지만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이어가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5.5% 급락한 79.65를 기록해 7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8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1.3% 오른 1031.9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8원 오른 1513.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소비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7명이 숨진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의 조사 기간이 오는 10월 17일까지로 4개월 연장됩니다. JTBC의 채무 불이행 여파로 중앙일보가 1,37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조기 상환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인공지능 연구개발 기업인 엔트로픽이 서울 사무소를 공식 개소하며 국내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는데 오 시장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하명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10여 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3,300만 원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반년 만에 1심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인 오 시장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번 재판이 기획된 것이라며 특검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고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이번 사건이 조작된 여론조사 문제가 발각돼 캠프에서 쫓겨난 명 씨의 보복성 사기극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특검의 증거 역시 풍문 수준이라며 명 씨에게 일을 시킨 적이 없고 여론조사 대납을 입증할 객관적 물증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만큼 특검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오세훈 시장의 1심 재판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주요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관여하기 위해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신천지 전 간부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 5달 만에 첫 신병 확보가 이루어지면서 수사가 이만희 총회장을 향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받는 고동환 전 신천지 총회 총무 등 전직 신천지 간부 3명이 구속됐습니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 5개월여 만에 첫 신병 확보입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신도들 왜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키셨습니까? 당비 대납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이들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과 22대 총선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따라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신도 명단과 당원 명부를 대조한 합수보는 이들이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가입시킨 인원이 5만 명이 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 전 총무는 신천지 교단 자금을 횡령하고 조세포탈 등 신천지가 연루된 수사를 덮기 위해 법조계와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합수보는 이들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교인들의 입당을 추진한 거로 보고 최근 이 총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된 합수보는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을 향해 수사력을 모을 거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인천 자원순환시설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된 지 일주일이 됐지만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폐기물 수거트럭의 차고지 CCTV까지 전수조사하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41cm 길이의 사람의 다리 일부가 발견된 건 지난 10일입니다. 경찰이 대규모 수사 본부까지 꾸렸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누군지, 어떻게 자원순환시설에 반입됐는지 등은 오리무중입니다. 피해자는 161cm에서 165cm 정도 키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전부입니다. 경찰은 40여 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해 모두 100여 명 규모의 수사팀을 가동해 폐기물 수거 트럭이 지나간 동선을 역추적하며 차고지 등의 CCTV를 전수조사 중입니다. 또 운전자들과 함께 수거 동선을 돌아보는 등 사건 당일 수거 트럭이 지난 경로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신 발견 당일 자원순환시설을 드나든 수거 트럭만 34차례인 만큼 탐문의 범위가 방대해 CCTV 보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해둔다는 방침입니다. 시신 반입 경로를 추적하는 동시에 경찰은 성인 실종자나 미귀가자 등의 DNA를 확보해 시신의 유전자 정보와 대조하며 피해자 신원 파악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끔찍한 사건의 단초를 풀 열쇠로 보고 있지만 자칫 수사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이번 주말 전국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한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출근길 서울의 체감온도가 23.6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특히 대구 군위와 경북 예천, 경산은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나오실 때 시원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청과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후에는 또다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서울을 제외한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벼락과 돌풍, 쌀락, 우박을 동반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열대 버금가는 체감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1도, 청주 22.7도, 부산 22.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온난수분한 남풍에 강한 일사가 더해지며 서울과 대구가 3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 양해각서와 관련해 이란이 비축한 농축 우라늄을 희석 처리해 폐기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이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올해 들어선 연이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재임 기간 3차례 해외 출장을 가면서 배우자를 동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장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예우를 고려해 배우자 예산까지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남 지역에 올여름 첫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면서 오늘 오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현지 시간으로 19일 스위스 알프스산에 있는 휴양지에서 종전 양해각서를 공식 체결합니다. 양측 협상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있어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은 현지 시간 19일 스위스 비르겐슈토크 리조트에서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루체른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한 휴양지로 삼면이 호수로 둘러싸여 접근이 어렵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가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어 보안에도 유리합니다. 제네바로 거론되던 서명식 장소가 이곳으로 최종 확정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양해각서에는 양측 협상 대표인 JD 벤츠 미국 부통령과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이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이 즉각적인 종전과 대규모 경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14개 항의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호르무즈 통행료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블룸버그가 공개한 문건이 부정확하고 세부 내용에 여러 결함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통은 양측의 합의로 전문은 금요일 서명식 이후에 공식 공개된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서명식 뒤 곧바로 본협상에 들어가는데 입장차가 뚜렷한 호르무즈 통행료가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미국과 이란이 체결할 종전 양해각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서명식에서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양해각서 1조와 2조에서는 군사작전의 영구적인 종식 선언과 내정 불간섭 약속을 명시했고요. 3조에서는 60일 이내 최종 합의를 협상하고 합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조와 5조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조처로 미국은 서명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기 시작하고 최종 협정 타결 뒤 30일 이내에 이란 근처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합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8조에서는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고요. 양국이 7조에서 언급된 일정에 따라 농축 우라늄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고 최소한의 방법은 IAEA의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하는 것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와 관련해 이란이 미국과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야만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는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투자 펀드 조성이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천억 달러 규모로 알려진 이란 재건기금 조성과 관련해 이란이 똑바로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이란에 투자를 원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이 1조 달러 규모가 넘는 전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선 15년에서 20년이 걸릴 거라며 그들은 똑바로 행동해야 한다며 만약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또 한 번 타격을 입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란 전쟁의 종전 합의로 우리 경제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의 삼고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정부는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이달 초 1배럴에 92달러에서 사실상 이란 전쟁이 끝나면서 17일 현재 7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급락한 중동산 두바이유가 국내 주유소에 공급되기까지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의 병목 현상이 심각한 데다 전쟁으로 파괴된 사우디와 쿠웨이트, 이라크의 정유시설 복구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국내 소비자가 국제 유가 하락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이 중동에서 계약하고 물건을 실어서 국내에 정제한 다음에 공급할 때까지는 물리적인 시차가 걸리거든요. 바로 국제유가가 오늘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소비자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어쨌든 물리적인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1,500원대가 익숙해진 고환율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와 한미 금리차, 개인들이 해외 투자용 달러 수요 확대 등 고환율을 떠받치는 근본 요인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고환율은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는 1년 전보다 25% 가까이 오르며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면서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물가가 크게 높아질 수가 있고 또 수도권의 주택 가격도 오름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수출의 증가로 수출은 호조를 보이는데 내수가 침체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고유가와 고환율에 대응해 물가 안정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이번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적어도 39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거안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걸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최소 26곳. 유권자들은 다 합쳐 10시간 넘게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곳 투표소에서 최소 39명이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지 부족이 가장 심각했던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투표 대기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였습니다. 실제로 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건데 상황이 이런데도 지방선거 당일 컨트롤타워 중앙선관위는 언론 속보를 보고서야 처음 상황을 알아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것이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건데 중앙선관위원장은 사태 발생 전에는 투표용지를 50% 축소해 인쇄한다는 지침조차 몰랐습니다. 선관위는 조직 수장에게 투표용지 인쇄 규모라는 선거 핵심 업무조차 보고하지 않았던 겁니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을 밤 10시로 연장한 결정도 중앙선관위 사전 보고 없이 서울시 선관위가 알아서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 발생 이후에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참정권 침해 사례가 실제로 확인되면서 선거 효력 등을 따지는 행정심판인 선거소청도 100건 넘게 접수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60일 안에 심사를 거쳐 재검표나 재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다만 실제 진행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접수된 선거소청은 모두 56건에 달했지만 실제로 재선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사전대책과 사후 대응 모두 미흡했던 인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체 규명위원회 활동과 더불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까지 이루어지는 만큼 이른바 해체 수준의 개혁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도 들여다봅니다.
합수본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선관위와 외부 폐기업체 직원이 증거인멸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투표용지 보관 상자에 대한 보관 의무가 없어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 종료 뒤 상자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지, 상자 폐기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 개표 입력 오류로 문매를 맡고 있는 전북 선관위가 분단위 타임라인까지 공개하면서 다시 한번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고의 은폐는 아니라는 건데요.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선거 다음 날인 4일 오후 4시 지방선거 직후 전북 선관위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입니다. 축하와 환희가 오가던 그 시각, 선관위 내부에선 전주 중화선 1동 3투표소 개표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 선관위원 회의가 열렸지만 이 내용이 보고되지 않은 탓에 최고 책임자인 김상곤 위원장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당선인들과 대면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북 선관위가 내놓은 4쪽 분량의 해명 자료입니다. 전북 선관위 담당자가 입력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완산구 선관위에 경위 파악을 요청한 건 4일 오후 2시 23분쯤입니다. 오후 3시에 선관위원 회의가 시작됐고 전북 선관위 실무자들은 회의 시작 20분 뒤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까지 확인했지만 이 보고를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이고도 중대한 업무 과실을 최고 책임자 보고도 없이 선관위 실무진끼리만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전주지방법원장이자 비상근인 김상곤 위원장은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9일에서야 오류 발생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직접 피해자인 유권자들은 물론 이해 당사자인 후보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 선관위 측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용을 보고하거나 당선증 교부식을 미루는 게 행정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경찰은 선관위 관계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하는 한편 조직적인 은폐 시도는 없었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 출동했다가 조롱과 모욕 피해를 당한 경찰관이 시위 참가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 경정은 서울 송파경찰서에 지난 5일 시위 현장에서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얼굴에 대고 소리를 지른 남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김경정을 중국경찰이라고 조롱한 시위 참가자와 이 모습을 촬영해 태무경찰, 왕따경찰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게시한 유튜버도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경정을 조롱하는 영상이 SNS에서 확산하자 김경정의 아내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이에 경찰 마님이라면서 부인인 걸 인증하라는 등의 여러 차례 악성 댓글을 남긴 3명도 고소당했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합니다. 앞서 여야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조사 대상을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선관위로 정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 지원은 오늘 오후 2시 김창민 감독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 씨와 임모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엽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김 감독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물류 차량으로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조합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경남 진주시 정천면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물류 차량으로 50대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내 정유 4사의 유가 담합 의혹과 관련해 HD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검찰은 SK에너지와 GS칼텍스, SKS오일, HD 현대오일뱅크가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와 석유 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만찬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6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최한 음악회 공연을 관람한 각국 정상과 가족들이 기념 촬영을 위해 하나둘 단상에 섭니다. 사진을 찍고 다른 정상과 이야기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기다립니다. 대화가 끝나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불러 김혜경 여사를 직접 소개했고 김 여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어진 공식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미 정상 간 우호와 친목을 도모하고 긴밀하게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G7 계기 별도의 공식 양자 회담은 없었지만 한미 동맹과 중동 정세, 한반도 현안 등에 대해 자연스레 의견을 교환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자신으로서도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 대통령은 G7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들이 모인 확대 회의에선 글로벌 불균형 성장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에너지와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을 위한 노력 필요성도 화두로 꺼냈습니다. 올해 G7 정상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선 AI 혜택이 소수가 아닌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9박 10일간의 유럽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순방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쌓여있는 국내 현안에 다시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의장에 인근 제네바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골프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고 귀국 비행기에 오른 뒤 자신의 SNS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셀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부부와 골프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오찬 뒤에 헤어지면서 다시 골프를 꼭 하자고 했다면서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하며 90분 동안 한반도 평화와 한미 관계를 놓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진전도 있었다며 한미 관계는 단단하고 영원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권 싸움 속에 정청래 대표는 친전청래, 친김민석 구도는 악의적 갈라치기라며 민주당 모두는 친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오는 오늘 귀국 행사에도 배웅 때와 달리 초대를 받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행보는 국민의 품격과 자부심이라고 한껏 추앙한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모두는 친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명청 갈등을 일축한 건데 나아가 가짜뉴스성 언론과 유튜브에 대해선 강력하게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친청파가 어떻고 친석파가 어떻고 저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당원표의 가치를 높인 1인 1표제로 노무현과 이해찬의 꿈이 이뤄지게 될 거라며 강성 지지층에 구애하는 동시에 당내 일부 반발도 잠재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계파 보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원들의 평가에 의해 자신의 정치적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 정청래란 부담스러운 구도 속에 전당대회에서 당원 평가를 받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인데 면전 비판은 이날도 계속됐습니다. 비당권파는 지방선거 백서 계획을 정조준, 패배한 감독이 평가서를 쓰면 누가 신뢰하느냐며 정 대표의 정권은 짧다는 말을 돌려줬습니다.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유한하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온건하게 나름 중심을 잡아온 인물들의 쓴소리도 시작됐습니다. 돛담배 운전 실력으론 항공모함을 이끌 수 없다. 개인의 정치 여정보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우선해야 한다는 등 즉각 사퇴를 넘어 전당대회 불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권의 시선은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귀국 환영 행사에 집중됩니다. 청와대는 대표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한다고 공지했는데 출국길에 이례적으로 배웅해 뒷말을 낳았던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투샷은 몸짓 하나, 표정 하나에도 여러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출국길 패싱 논란 이후 일주일 넘게 이어진 당청 이상기류설이 불식될지 증폭될지 가늠자가 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는데요. 당권파는 대안 없는 퇴진론이라고 일축하는 등 갈등 양상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시작부터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당선 이후 처음 의총을 소집한 정점식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하려는 찰나 취재진 앞에서 말하겠다는 요청에 거친 발언이 오간 겁니다. 현장에서 의원님들의 이런 의견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죠.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절차를 밟아서 만류 끝에 언론이 퇴장하고 진행된 회의에선 재선거와 장동혁 대표 거취가 최대 화두였습니다. 장 대표가 선거 패배 책임론을 회피한 채 전국 재선거를 내세워 자리 보전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는데 장 대표 거취 표명 요구에 장내에선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진정한 심판이 돼야 될 이 선거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심판론이 되고 말았다는 과거 어느 당의 모 대표처럼 찌질이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당권파는 국민 참정권 수호보다 장동혁 쫓아내는 게 우선이냐며 지도부 총사퇴론을 비겁한 정치로 규정했습니다. 장 대표 퇴진을 주도한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의 해체 요구도 나왔습니다. 어떤 대안도 없이 당 대표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당 대표가 인기가 없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는 본인들 지역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는 분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필두로 한 반장동혁 진영의 장외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재선거 주장이 다분히 본인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정략적인 구호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이 소속된 공부 모임에 가입하는 등 국민의힘과 접촉면 확대에 나섰습니다.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본인 결단이나 지도부 사퇴에 대표를 교체할 뾰족한 수가 없는 만큼 장동혁 대표 거친 논쟁은 자칫 쳇바퀴가 될 거란 회의적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지난달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의 남은 교각을 철거하는 작업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초까지 철거를 마친 뒤 오는 8월부터 새 고가차도 설치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높게 처진 가림막 너머로 거대한 중장비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에 남아있는 교각을 해체하는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교각의 양 날개를 먼저 자르고 남은 기둥을 철거한 뒤 현장을 정리하는 작업이 보름가량 이어집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교각을 포함해 현장엔 아직 3개 교각이 남아 있습니다. 열차가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3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친 참사가 발생한 지 23일 만입니다. 사고 뒤 자칫 2차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철거 재개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노동부에서 노동자 안전 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공사 재개 승인을 받았고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에서도 최종 허가가 떨어지면서 다시 철거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는 붕괴 현장에 남은 7, 8, 9번 3개 교각을 다음 달 초까지 차례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7월 6일까지 안전하게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튿날인 7월 7일 날 고가 양측 도로를 개방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새 고가차도 공사를 이르면 오는 8월 초 시작해 오는 2028년 2월엔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모독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를 수사하는 경찰이 신세계그룹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사 착수 한 달을 맞은 상황에서 경찰은 적용 가능한 혐의를 놓고 연일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세계그룹 양종환 감사팀장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26일 탱크데이 논란에 대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한 지 22일 만입니다.
당시 양 팀장은 정 회장의 사과 이후 일주일 동안의 자체 감사 결과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탱크데이 이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경위 등이 담긴 신세계 측의 감사 결과를 받아 분석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양 팀장을 상대로 감사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조사에 담기지 않았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추가로 캐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세계 측이 담당 직원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의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만큼 해당 감사 내용만으로는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한 물증 확보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던 이유입니다. 경찰은 정용진 회장 등에 대한 혐의 적용 가능성을 두고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5.18 단체 등이 제출한 고소고발장에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등이 적혔지만 고의성이 있어야 하고 피해 당사자가 특정돼야 성립하기 때문에 현재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의 고심이 깊어지면서 강제 수사는 물론 피의자 소환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지고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경찰이 법리 검토에 속도를 내고 앞으로 수사에서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 정부가 지역주도 성장 정책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을 찾은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서울에서 멀수록 또 어려운 지역일수록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금을 더 깎아주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양과 바람, 인공지능 물결이 땅의 가치를 바꾸고 있는 곳입니다. 전남 해남 솔라시도, 빈터의 전기 설비 공사가 한창입니다. 삼성 SDS 등 민관 합작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다음 달 착공되는 곳입니다. 소위 이제 북적북적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보이네요. 소리 안 들려요? 사람들 막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벌써 들리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관건은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입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 풍력발전소는 물론 안정성을 위해 에너지 저장 장치 ESS와 긴급용 가스발전소도 추가됩니다. 인근 전남 광주에서는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이미 2023년 국내 처음 개소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에서는 기업이 개발한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실증이 이뤄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거점별 성장 엔진을 통한 지역 균형 개발 정책인 이른바 5극 3특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가가 주도한 인프라와 기업 유치가 지속성을 지니려면 인재 확보가 중요합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데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고 어려운 곳일수록 많이 깎아주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더 많이, 더 과감하게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그리고 재정, 세제, 금융,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통해서 지역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 부총리는 제2, 제3의 반도체 같은 아이템을 한두 개만 더 찾으면 경제 파급 효과가 굉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 반도체와 특히 센서 반도체를 예로 들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보건당국이 비급여 적정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체외 충격파 치료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를 열고 체외 충격파를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권장하고 해당 횟수를 넘을 경우 실손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체외 충격파로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적응증은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 고관절, 실관절, 발목 관절과 족부, 척추부 등 7개 부위로 한정했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약세였습니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시작했다가 내림세로 돌아섰고요. 막판에 낙폭을 키웠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나란히 1% 넘게 빠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였습니다. 캐비너시 의장 체제의 첫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요. 이로써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그대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나온 점도표가 시장의 기대보다는 더 매파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를 보면은 올해 말 기준금리의 예측치의 중간값은 기존 3.4%에서 3.8%로 높아졌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연 3.5에서 3.75%니까 연말까지 한 차례는 기준금리를 더 높인다는 뜻이죠. 이 소식이 나온 뒤에 뉴욕 증시가 약세로 돌아섰고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채권 금리도 급등했습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신호는 고물가가 길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도 미국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소비는 여전히 탄탄해 보입니다. 5월 소매 판매는 한 달 전보다 0.9%, 1년 전보다 6.9%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훌쩍 웃도는 수준인데요. 내용을 뜯어보면 주유소에서 휘발유 소비가 2.4%나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가의 착시가 일정 부분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착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변동성이 큰 품목을 뺀 핵심 소비 판매도 예상보다 많이 늘었으니까 소비가 꾸준히 유지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도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요소입니다. 간밤의 특징주로는 라이온스 게이트 스튜디오를 꼽아봤습니다. 미국의 유명 영화사죠. 전날에는 주가가 14% 가까이 폭등했는데요. 간밤에는 폭락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라이온스 게이트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주가가 급등한 건데요. 넷플릭스가 관심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이렇게 폭락한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 언제나 넘쳐납니다. 이걸 옥석 가리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출근길 어제만큼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가 23.5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특히 대구 군위와 경북 예천, 경산은 오늘 오전 11시르기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아침까지 영향을 받겠고요. 오후에는 또다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서울을 제외한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벼락과 돌풍, 쌀락, 우박을 동반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의 버금가는 체감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1도, 전주와 대전 21.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온난수변한 남풍에 강한 일사가 더해지며 서울과 대구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예년 기온을 1도에서 4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와 함께 심한 고온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을 만큼 날이 무덥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물을 자주 드시고 그늘에서 휴식도 충분히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